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5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써니스카이님, 미무스와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남기숙님은 대구에서 지금 비가 조금 내리다 그쳤다는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김현웅님, 성인애님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다가 자수한 50대 남성. 지금 전과 14범으로 알려져 있고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지금 살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지금 성범죄 전과자 관리, 전자발찌 실효성 이 문제도 이제 한번 저희가 언급을 드린 적은 있었지만 한 번 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영 교수께서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더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된 것은 네. 지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그렇죠. 있다가 훼손했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보면 과연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측면의 실효성이 이런 제도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이 강모 씨 50대의 남성은요. 강도 상해에 비해서 총 14회 처벌 전력, 그러니까 전과가 있고요. 네. 보호감호 재집행 중인 지난 5월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가출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7일 전자발찌 이거 훼손하고 도망을 갔다가 29일 날 경찰을 출석해서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에 이미 한 여성을 살해했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전자발찌 훼손되기 전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자택에서 발견됐고 예.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자동차 차량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가출소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법무부가 제대로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전자발찌를 채웠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의 훼손이 너무 쉽다라는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전자발찌를 만약 착용하기 전에 어떤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면 과연 이 발찌를 채운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전자발찌 제도는 우리나라에 2008년에 도입했었는데요. 예.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훼손 후에 도주를 한 사례라든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채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건이 계속 일어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전자발찌의 실효성 그리고 보호관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성범죄 전과자의 관리 문제라든지 지금 전자발찌 실효성 얘기 좀 또 해주셨고 가출소의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인 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발견된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수차례 지적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전자발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사자가 차고 있는 발찌가 있고 휴대용 추적 장치 단말기가 있고 또 재택 부착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말기나 재택 장치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 거리가 늘어나면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탈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는 이 감시센터에 신호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랑 장소를 이탈했을 때 신호가 가는 건데 이게 사실 신호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감지를 하고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무슨 휴대폰을 꺼놓고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거를 1:1 전담 보호관찰제를 도입을 해도 이런 문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현재 인력을 보면은 좀 적은 데가 10몇 명을 혼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 우리나라 이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재범률을 보면은 살인 강도도 있고 성범죄도 있는데 성범죄가 특히 많습니다. 2016년에 58건, 17년에 66건, 83건, 55건, 40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그냥 계속 어느 정도는 가고 있어요. 예. 이게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년 때보다는 줄었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많은 액수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 일단 인력 부족 문제를 처음으로 들
수가 있는데 1:1 보호관찰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의 위치만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행동의 변화 같은 거를 미리 보호관찰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똑똑하시거든요. 그렇죠.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호수용법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이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이제 아픈 기억 때문에 보호수용이라든지 감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는 맞아요. 이것이 무엇인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죠. 보호 수용이나 보호 감호. 근거는 뭐냐면은 그 일종의 어떤 보안 처분 같은 건데요. 네. 그 형기를 살고 나온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나가야 석방이 되죠.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단 치료 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예. 치료를 하고 일정 부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 경계선 상에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사람을 가둬놓는 거니까 이중처벌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처벌과 보안 처분은 이중처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기 전에 이 논의가 있기는 했었는데 맞아요.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뭔가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거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디지털 수단이 상용화되면서 이걸 어떤 유희나 자기의 자기 어떤 성적인 충동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네. 범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를 무조건 이중처벌이다 원칙론적 입장에서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거를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호 수용법이라든지 보호 감호에 관한 내용을 좀 검토해보자. 지금 그런 예. 입장 얘기해 주셨고.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호 수용 제도에 대해서 아마 법무부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다가 끝까지 안 됐던 이유가 예. 인권단체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한 적도 있었고 네. 어떤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보는데 저도 전지현 변호사님의 주장에 좀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성범죄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돼 있고 그렇죠. 피해자들이 지금 뭐 미성년자와 아동에게까지 반복되고 있는 이런 패턴이 보이기 최근에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도 필요하다. 물론 신중해야겠지만 왜 이런 논의가 자꾸 나오는지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로 이 전자발찌만으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할 때 그 화학적 으로 어떤 걸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심층 취재를 한 게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부 아동 연쇄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에게 그 약물을 투여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취재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그냥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서 질환에 가까운 통제 불능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발찌는 이제 일종의 추적 장치이고 감시 장치라면 그렇죠. 전자발찌를 차고 나가기 이전의 그 상태에 그럼 이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는 집중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질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회로 내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그 할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예. 이거를 그냥 형식론적 입장에서 뭐 이중처벌이다 아니면 적법 절차 원칙이다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범죄를 예방을 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서 여기선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된다. 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 성범죄가 왜 발생을 하게 되는지 뭐 이수정 교수님 제가 지금 네네.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그 유년기의 그런 그 안 좋은 기억이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생각을 해야지 처벌도 맨날 솜방망이 처벌로 몇 년 때리지도 않으면서 전자발찌 떼고 도망을 가도 7년 이하의 징역인데 2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방치만 하면서 이 문제 또 나왔네. 또 여기서 고쳐야 된다 논의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다음에 네. 나오면 이거 또 피해자 발생했네. 안 됐네 이러냐고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스토리를 반복을 할 게 아니라
언제 고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치료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시고 성범죄가 근데 보니까는 그냥 성범죄로 그치지 않고 살인으로 자꾸 이어지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서 그 위중성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자발찌를 부착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게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재범을 한 상황을 살펴봤더니 절반 이상이 거주지 1km 이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또 재범이 일어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나중에 수사나 조사 결과를 더 봐야겠지만 본인의 자택에서 여성에게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발찌로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냐라는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허점도 보완하고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면 그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전자발찌 실효성 문제 지금 여러 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좀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지금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윤희숙 의원의 지금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상황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권익위가 국민의힘 부동산 관련한 의혹이 있는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발표를 한 거죠. 권익위에서 통보가 가가지고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 윤희숙 의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가장 신랄하게 공격을 해왔고, 작년에 저는 임차입니다라는 5분 연설 발언으로 초선 의원으로는 드물게 좀 존재감이 보였던 의원이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 부친이 2016년 5월에 세종시 인근에 농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 1월에 기간이 만료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농지법 위반의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다들 윤 의원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했어요. 이 사람도 내로남불이네, 그렇게 뭐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분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제대로 된 승부수다, 보기 드물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호평이 잇따랐는데 다음 날 오전에 이제 반론이 쏟아진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한 매체에서 윤희숙 의원과 관련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 하필 그 땅을 부친이 샀던 게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했지 않습니까? 뭔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산 게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쏟아지고 이 매체의 단독 보도 이후에 여당 의원들의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졌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KDI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사태가 번졌던 거는 좀 이 점이 대선과 연결되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부동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당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당의 그런 정책을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도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윤희숙 의원이 나는 해명을 하겠다, 해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거 차명 농지라는 의혹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내 계좌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먼저 수사를 받겠으니까 전수조사한다,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래 수사를 해봐라, 스스로 본인을 수사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바로 남부지검에 뭐 부패방지법으로 고발이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의 임대차는 엄격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만 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이제 아버지가 한 거고 윤희숙 의원이 알았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던 게 올해 초거든요. 1월. 그럼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지금 8억에 사가지고는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상속세 내고 형제들이 나눠가지고 해가지고는 재산의 어떤 증식으로 삼으면서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은 의원직을 유지할지 뭐가 더 유리하겠냐. 이것까지 윤희숙 의원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은 있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KDI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는 좀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산업단지가 주위에 5개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산업단지 4개, 국가산업단지 1개인데 네. KDI가 관련되는 거는 국가산업단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결정된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예요. 땅을 산 거는 2016년 5월이고 네. 이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던 거는 2020년 9월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거를 KDI에 근무를 해가지고 내부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는 아버지한테 흘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부분이 땅 투기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농사 지으러 갔는데 이거 왜 땅 투기하러 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 멘트를 들어보면은 뭐 거기 가가지고는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생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는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를 않지만 뭐 나쁘다 생각 당연히 그렇게 드는 건데 이게 그렇게 투기냐 투자로 볼 거냐에 대해서 뭐 각자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거나 윤희숙 의원은 자기가 알았건 몰랐건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공직자로서의 불찰이다 하고는 사죄하는 의미로 의원직을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과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익위에서 자료를 넘겼다고 하니까 그런 네. 부분에 뭐 수사라든가 뭐 내사라든가 이런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일단 상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상정될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안에 상정할지 안 할지 여야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야당은 그래 뭐 윤희석 의원의 뜻을 그럼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사퇴 정치 쇼에 우리는 참여해줄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부결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꼭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말고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렇죠. 가족과 그 본인의 부동산 보유와 매매에 관련된 의혹이 지금 각 정당에 통보가 됐고 그렇죠. 이 난리가 났으면 뭔가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가 나오든가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희숙 의원의 사퇴다 아니다는 양쪽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대선 주자이자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한 정치인을 두고 이게 여론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안 유리할까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맞춰서 이 전수조사하게 된 배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야말로 여야 원내대표라든가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 예, 그래서 예.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꾸 다루고 언론도 좀 조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좀 잊고서 지금 논쟁에 LH 빠져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하는 그런 지금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LH 사태에서 LH 시작이 된 사태에서 거죠.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자, 선천 변호사께서 또 더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예, 이 문제는 LH 사태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거는 LH 직원들이 어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는 그 자기가 가진 권한을 땅 투기에 이용을 그렇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땅을 살 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사는 거겠지만은 이걸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공직자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맞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이거 이후에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네. 이번에 한 번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좀 이 문제를 지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해충돌 방지법을 일단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거를 그냥 권익위에 맡겨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뭐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이니까 이런 말이 더 안 나오게 국회 내에 어떤 윤리위원회에서 자정조사를 한다든지 뭐 믿을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뭐 검증 이런 체계 의견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검증 체계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는 이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이런 데서는 너무 여야가 마음이 쿵짝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들 말고 일반 행정공무원 있잖아요. 예. 몇 급 이상은 재산공개 대상에 다 들어가서 되죠. 네. 선택이 뭐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하면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제가 만들어서 잔고가 뭐 1,200원짜리 이렇게 있던 제가 입고 있던 통장까지도 싹
뒤집니다. 그리고요. 확인하셨겠네. 예. 그리고 몇 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예. 출납과 관련된 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도 본인과 뭐 직계 가족이라든가 그 요건에 맞은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해서 다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행정의 분야에서는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국회가 안 했던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권익위 전수조사 출발을 계기로 입법, 사법, 행정에서 그렇습니다. 입법 부분이 지금 좀 제외되어 있는 거군요. 근데 입법부가 예. 사실은 최고 권한이고 법 만드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좀 윗물이 맑게 하자는 취지니까 그 제도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공직자들 관련해 가지고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예. 누구 땅에 뭐가 들어서 가지고 얼마 올랐더라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기사 한 번 뜨고 그 다음엔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다 모아놓고 있어요.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는 재밌어서 아. 이게 기사니까는 뭐 일단 뭐 신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게 그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요. 누구는 주목을 받으니까는 막 이렇게 여론의 몸매를 맞는 거고 누구는 어영구영 넘어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윤희숙 의원은 통과를 시켜주시죠 그냥. 네. 민주당도 지금 딜레마인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이 문제의 출발이 무엇이었는가를 잊지 말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에 두 분이 동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